생생한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34분 41초만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경제 뉴스 중에서 중요한 뉴스를 골라 숫자로 맥을 짚어드리는 코너죠. 숫자로 보는 경제,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혹시 집에서 반려동물 기르시나요? 저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 반려동물을 지금까지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네네. 사실 예쁜데 네, 맞습니다. 못 키우기도 하고 네네. 아이들은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슬슬 요즘 졸라서 네네. 네, 동물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길러야 되는지를 굉장히 교육 중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이 교육에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저희가 이 짚을 숫자가 바로 반려동물과 관련이 있죠. 맞습니다. 네. 오늘의 숫자 1448만 명인데요. 네. 이 숫자가 반려인을 의미합니다. 정말 많네요. 많습니다. 네. 뭐 우리 인구가 한 5,200만 명 정도 되니까 국민 한 4분의 1명꼴로 사실 네. 이 반려동물을 이제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이 자료는 이제는 KB 경영연구소가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서 최근에 보고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좀 특징적인 게 보고서를 봤는데 네. 이렇게 반려가구의 절반 이상이 다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다는 게 약간 좀 특이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서울에 한 131만 가구 정도 되고요. 경기, 인천에 한 196만 가구 해서 54%가 서울, 경기에 이제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제 반려동물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네. 반려동물을 요즘 키우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도 아마 무시를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그 월 평균 반려동물 지출 현황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균 한 14만 원 정도 월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반려동물 시장 규모도요. 사실 매번 커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올해는 한 6조 원 정도가 넘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지난해 유아동복, 그러니까 유아용품 전체를 봤을 때 4조 원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 시장보다 이거 반려동물 시장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어서 그 엄청난 정말로 반려동물이 커가고 있다, 시장들이. 네. 그런 이유로 봤을 때 역시나 펫콕 쪽이라고 얘기하는 펫콕 쪽이요? 네, 바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집안에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과 여가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펫콕 쪽, 한마디로 이제 방콕에서 콕한다 그러잖아요. 네. 펫콕 쪽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딩펫 쪽도 늘어났습니다. 딩펫 쪽이요? 네,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신조어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정상 부부 생활을 하는데도 그 자녀를 두지 않는, 의도적으로 이런 부부를 우리가 딩크라고 불러요. 보통 그렇죠. 더블 인컴 노키즈라고 해서 줄여서 이제 딩크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딩크 플러스 펫, 그래서 이제는 딩펫 쪽 이렇게 얘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딩펫 쪽들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 반려동물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치상으로도 그렇지만 제가 체감하기에도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혼자서 이 반려동물과 정말 함께 정말 같이 생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그리고 자녀 없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자녀처럼 생각하고 함께 생활하는 분들도 저도 굉장히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네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요즘 펫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면서요?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10조 원이 되는 시장입니다. 정말로 반려동물 시장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고요. 네.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국도 떠오르는 신시장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반려동물 수가 이제 사상 처음으로 굉장히 많아져서
커져서 33조 원 시장으로 이제 급부상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상반기 반려견과 반려묘 그러니까 고양이죠. 1인당 소비 금액이 우리 돈으로 70만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큰 지출을 사실 중국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강아지라 그러면 좀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아이라고 우리 아이. 표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정도로 사실 많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뭐 동물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이제 같이 삶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동물을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는 뭐 이 반려동물 시장이 뭐 하나의 트렌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이 펫 이코노미라고 불리는 이 트렌드를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려동물이 먹는 음식, 펫푸드, 네. 이 시장도 그러면 굉장히 커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방 우리 앵커님께서 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인간과 동물을 하나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인격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펫 휴머니제이션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기한테 밥을 먹이는데 싼 거 먹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프리미엄 사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에는 뭐 삼계탕 먹이고요. 삼계탕이요? 네. 아이스크림도 먹이고요. 아이스크림. 네, 오. 전용 케이크도 먹이고 와. 유기농 재료를 써서 사람이 먹어도 될 만한 품질로 만든 음식을 이제 실제 먹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냥겔지수, 멍겔지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양겔지수는 이제 고양이 맞습니다. 먹이고 멍겔지수는 이제 강아지 지수인데 지수군요. 이게 네. 아시겠지만 눈치를 좀 챘을 텐데 앵겔지수란 말이 있죠. 그 앵겔지수란 얘기는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가계 소비 지출 총액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통 얘기를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제 앵겔 주스가 높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이제 소비하는 것 중에서 식료품 먹는 거에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득이 이제 작으신 분들이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득이 작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건 똑같거든요, 사람이. 그렇죠. 먹는 건 똑같고 그럼 지출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네. 그게 비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소득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앵겔 지수가 높다. 그러면 이제 극빈층을 얘기하고요. 네. 앵겔 지수가 낮다. 그 이제 상위층을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을 빗대어서 이제는 냥겔 지수, 멍겔 지수 한마디로 내가 월급을 벌어서 우리 애기한테 밥을 먹이는데 내 월급 대비해서 이제는 아이 먹이는 프리미엄 네. 사료라든지 다양한 그 애기한테 먹이는 것들이 지출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그래서 냥겔 지수, 멍겔 지수 이런 얘기가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귀엽습니다. 양겔지수, 멍겔지수. 자, 이 의식주니까 그러면 이 펫 리빙 쪽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뭐 지나가면서 보니까 이런 반려동물을 위한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여행을 가거나 뭐 장시간 집을 비울 때 이 반려동물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쪽 부분, 미용 부분, 네. 이런 관련한 샵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주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많이 산업이 발전했죠. 네. 근데 요즘엔 또 특이한 산업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짝짓기를 위한 로봇. 오. 이런 산업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간식 로봇은 이미 일반화가 됐고 간식 로봇은 뭔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는 주인분들이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데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애가 굶잖아요. 아, 그거 먹이나 간식을 자동으로. 그리고 요즘에 로봇이 나와서 네. 이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런 그 펜 로봇이 이제는 소개를 했었는데 네. 로봇이 쫓아다닙니다. 아. 네, 강아지를 우리 동물을 애기를 쫓아다녀요? 네, 네. 쫓아다니면서 사고 치면 뒷수습 해주고 그리고 물건 떨어뜨리면 주워주고. 그래서 실제 그 삼성전자가 CES에서 사실 네. 그것을 소개를 했었어요. 그 조그만 공 로봇을. 그래서 네. 그 정도로 사실 산업이 좀 발전되고 있고요. 네. 또 침치료 한방병원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케어도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뭐 이미 일반화됐지만은 반려동물 전용 택시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최대 IT 기업이 이것을 또 인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예. 패션업도 있죠. 루이비통 명품들도 300만 원대의 캐리어.
캐리어. 네. 무슨 캐리어요? 말 그대로 동물을 들고 다닐 수 있는. 네네. 왜냐면 아기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줄을 달지만은 네. 보통 이렇게 담고 이렇게 다니거든요. 아, 그 반려동물 유모차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300만 원대고 말 그대로 뭐 목줄도 50만 원대. 네, 프라다에서 나온 제품도 있고 해서 네. 정말로 이제 뭐 명품 회사도 이런 그 펫 시장이 뛰어들었다, 패션 시장이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이 펫 시장도 사실 뭐 요즘은 기술 없으면 투자도 못 받으니까요. 맞습니다. 정말 기술이 산업을 주도하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펫 시장에도 그러면 이런 기술이 어떤 좀 결합된 이런 부분도 있나요? 맞습니다. 그 반려동물과 테크놀로지 이 합성으로 보통 얘기하는 펫테크가 지금 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강점은 ICT 기술입니다.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술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급수기도 있고요. 네. 또한 GPS 위치 추적기도 사실 많이 쓰이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고서를 보면은요. 네. 반려가구의 64%나 그 이상이 펫테크 기기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답변했거든요. 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급수기. 그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CCTV. 아무래도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최근에 이때는 우리나라의 그 벤처 기업이 한 스타트업 기업이 기술 개발을 했는데 네. 한마디로 강아지 언어 번역기라고 강아지들의 목소리, 울음소리를 분석해서 우리 애기가 안전하다, 행복하다, 불안하다, 분노하고 있다는 거를 해석을 해주는 와. 이런 인공지능도 사실 지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로 그 펫과 관련돼서 또한 테크놀로지와 관련돼서 융합된 기술들이 정말로 빠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에서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셔야 돼요. 세상이 변해가고 있구나. 정말 그러네요. 네네. 세상이 빠르게 지금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사실 네. 한국에서 이 육아나 아이 교육 관련된 이런 기술들은 정말 많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꼈었는데 네네. 그것만큼이나 이 펫 시장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발전을 네. 하고 있다는 걸 맞습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제가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 가장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반려동물이 아프거나 맞습니다. 이럴 때 병원비가 사실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네네. 관련한 뭐 금융상품이나 보험 이런 것들도 이제 요즘 나오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금융계 쪽에서 이거를 놓칠 리가 없거든요. 시장이 네.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금융 상품들도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뭐 실손보험부터 시작해서 펫 적금, 펫보험, 펫신탁, 뭐 펫카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뭐 펫신탁이 조금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게 펫신탁은 뭔가요? 그러니까 신탁 상품인데 네.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제는 반려동물입니다. 그리고 내 애기라고 지칭하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내가 먼저 죽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나이가 들어서나 그러면은 우리 애기는 누가 보죠? 이런 거죠. 말 그대로 반려동물을 누가 돌봐야 되는데 돌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거를 금융상품을 듭니다. 한마디로 내가 신탁 상품을 들어서 내가 없더라도 내가 모아둔 이 신탁금으로 누군가가 밥을 주고 케어해주고 그렇게 해서 돌보는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펫 신탁 상품인데 해외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요. 보통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의 규모로 신탁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제대로 돌보는 건지 나는 모르잖아요. 나는 없으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사에서 책임을 지고 변호사를 동원해서 필요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상품이기도 그러네요. 하고요. 정말로 정말 세상이 좀 변해가고 있다는 게 네. 사람도 아닌데 네. 정말로 이제는 애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도 그러니까요. 이제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반증일 테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럴수록 버려지는 동물들도 굉장히 많다는 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 동물들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지금 증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2020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요. 지난해
구조되거나 보호된 유실, 유기동물이 13만 400마리라고 합니다. 예.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마저도 280개 동물보호센터에서만 파악한 거지 사실 동물보호센터 이외로 본다 그러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만큼 이제 반려묘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책임도 요구되어진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자료를 봤더니 유실 유기동물 보호 형태 현황을 좀 봤습니다. 네. 반 이상이 어떻게 되냐면 죽습니다. 네, 여기에 왔던 많은 동물들이 자연사가 한 25% 되고요. 안락사가 20% 되거든요. 네. 합치면 한 45%가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반 정도가 이 보호센터에서 사실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봤을 때 네. 정말로 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책임감도 같이 요구되어진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 우리 애기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맞습니다. 정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려면 정말 내 아이만큼의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첫 번째로 이 펫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이 동물을 키우고 있는 인구수로 저희가 첫 번째로 알아봤고요. 네. 두 번째 숫자는 6월이네요. 네. 6월에 달라지는 제도들도 준비해 주셨다고요? 맞습니다. 그 6월에 꼭 아셔야 되는 이제 마감이 되는 제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신청 안 하신 분들은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은 먼저 시작하는 제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실종 아동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재난 문자를 받듯이 경찰청에서 바로 실종 아동 문자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제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제도는 내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 그 지난해 12월 개정된 실종 아동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네. 빨리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실제 통계에 그렇죠. 의하면 거의다가 만약에 아이를 잃어버리게 되면 실종인이 되면은 99%는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종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렇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못 찾을 확률이 네. 굉장히 크고요. 네. 그만큼 빨리 찾는 게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난 문자를 통해서 재난 문자 같은 이런 실종 경보 문자 체계를 통해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문자 또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송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제한이 되고요. 그마저도 같은 지역 내에 1회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생활 보호라든지 아니면 사생활 침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제도 있나요? 저희가 알아둬야 될 거. 네, 그 5개 광고 사업자 책임보호 의무화가 6월 10일부터 들어가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제 간판들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장마철이나 폭풍 오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요. 네, 내가 다치지 않을까? 예. 과거 같은 경우는 사실 책임 소재가 모호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책임을 주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그 관리자 주체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무조건 이제는 책임보험을 들게 합니다. 5개 광고 사업자가 이 책임보험을 들게끔 만드는 제도거든요. 이게 네. 10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입간판, 현수막 등 사고 위험이 있는 그 유동 광고물이 포함되기 때문에 네. 지나가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다쳤다라고 그러면 이 책임보험을 통해서 이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 벽보나 전단은 이 해당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위험한 소지가 맞습니다. 없으니까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보통 지금 보상 한도를 보니까 사망이나 휴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상해는 3천만 원 범위 내에 재산상 손해는 한 건당 3천만 원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이제는 보험 사기. 또 불거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악용하는 사례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건 도덕적 리스크, 그러니까 도덕적 위험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생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곧 끝납니다. 예. 17일 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학금입니다. 대출 상품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7일까지 신청을 안 하시면 이게 못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17일까지 국가 장학금
다음 네. 한마디로 2학기분입니다.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마감 기한에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네. 오후 6시까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 물론 다 주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소득들을 좀 따지게 되거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포함해서 1에서 8구간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아마 해당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본인이 아는데 혹시나 내가 뭐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깜빡 잊었거나 아니면은 이번 연도에 해당이 되는데 내가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셔서 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또 이게 일상생활 살다 보면 네네. 시간 지나가는 것도 좀 맞습니다. 잊고 오늘이 며칠이었지 하다가 금방 이런 혜택을 잊고 나가는 수가 있으니까요. 17일 저녁 6시 다음 주 목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게 금액이 네. 커요. 아, 1인당 그런가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조 3,700억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인원수로 쪼개보면 1인당 180만 원씩 지원받았거든요. 큰 금액이네요. 네,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꼭 해당하신 분들은 조회를 한번 해보시기를 좀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에 알아둬야 할 제도들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권혁중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